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파트 넘어오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현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현대사 먼저 출제 비중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한 10% 정도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나올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해방은 했지만 대한민국 이 공식적인 정부가 바로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 수립 과정, 그래서 미군 정기를 겪고 있었던 이제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대사의 과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9번에 우리는 이제 9차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헌법을 개헌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욕심들, 이런 면모들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노력들,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 요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역사적 상태죠. 바로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 요런 부분들이 주된 어떤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요런 부분에서 문항이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출주제 6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이제 이 직전의 어떤 상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지금 열강들은요, 우리나라가 오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바로 공식적인 이제 정부가 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반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이제 해방이 되면 우리 나름의 이제 정부를 꾸리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우선 이제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을 주축으로 하는 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중국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독립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요런 이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화북 예난 지역에 조선 독립 동맹이 있고요. 이 조선 독립 동맹이 이제 그 화북 예난 지역에 이 조선 독립 동맹 산하에 조선 의용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김두봉이 이끌고 있었던 이제 요게 42년.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이에서 처음에 통합을 했지만 나중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이제 이런 활약들이 있으면서 또 일본의 눈을 피해서 이동해서 어디에 우리가 정착을 하죠? 충칭에 정착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렇게 어떤 세 개의 축으로 나름의 우리는 해방 이후에 어떤 식의 정부를 꾸려갈 것인가라는 어떤 건국강령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사상이자 철학이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상태고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열강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사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논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우리 조선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핵심적 내용이 소련이 참전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련 참전. 그 다음에 최초로 조선의 독립 약속, 이 독립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언급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이게 바로 이제 열강들의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카이로 회담이 우리가 이제 연도가 요거는 43년 그리고 요게 이제 45년 해방 직전에 45년에 요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에 우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직전에 지금 열강들의 논의 요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뜻하지도 않게 갑작스러운 독립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의 주도권이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이들의 열강에게 맡겨야 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교재 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정이 충칭에 있었다. 건국강령을 발표하며 독립국가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조선 건국동맹이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여운형 인물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제회담이 카얄포, 카이로 회담,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자, 여기다 줄 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는데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적당한 시기. 이거 문제죠. 왜냐면 저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쯤이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요. 정말 적당한 시기, 일정한 절차를 갖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바로 공식 정보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얄타 회담이 여기 중간에 빠졌는데요. 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소련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개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소련한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뭐 다 된 밥에다 숟가락만 얹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게 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얄포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바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립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회담을 거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광복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게요, 이제 만주 지역이 러시아 쪽 저 소련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쪽은 이 일본의 무장 해제를 미국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는 저 소련 쪽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봤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예측했던 것보다 소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부터 이제 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탑. 어디서 스탑하느냐? 38선이 그어지게 돼요. 이 무렵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은 이제 남쪽 미군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통 38선하고 우리 휴전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옛날 어르신들 좀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38선과 휴전선은 엄연히 다른 선이에요. 그래서 38선은 이제 요때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 미군정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그래서 뭐 이때 뭐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6학년, 3학년, 3학년 이런 633 학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신항공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일본이 남기고 갔던 여러 가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처리하고 뭐 관리하고 분배하고 이런 역할들을 신항공사라고 하는 저 기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미군정식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소련과 미국의 움직임이었고 광복 직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아까 제가 방금 앞에서 한반도 안에다가 짚어드렸던 게 있었어요. 44년 무렵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이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하자마자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개편을 하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이렇게 개편을 해요. 빨리 이제 우리도 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운형, 안재홍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너무 혼란스럽죠. 치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주 어수선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또 많은 백성들도 이주민들도 또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과도기에 혼란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그럴듯한 이제 나라의 정부의 형태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돼요. 전국 각지의 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거를 미군정 쪽에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이런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 무슨 당 이런 정당의 것은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런 어떤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저 멀리 충칭에 있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주 계속 노력을 했었던 그 임시정부도 결국은 해산을 시키고 김구조차도 개인 자격으로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국준비위원회 광령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 대중생활의 확보 등을 강령으로 삼았다. 당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건순이를 끌고 가고 있었던 여운형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이 일본이 결국에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됐고 아주 처참하게 막 해까지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안전하게 본국으로 귀국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협상을 통해서 할 사람들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팽을 당하다가 누구랑 협상을 체결하게 되냐면 여운형이랑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권한이라든지 포로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겨받으면서 안전하게 귀국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도 뭐 당시에 뭐 여운형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면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협의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이제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 진정한 그 정부가 세워지는 그 논의는 저렇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국 미영소의 외무장관이 우린 없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 우리나라 얼마나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개발이 늦은 나라를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만 가봐도 사실 알잖아요. 뭔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보다 발전이 훨씬 더딘 이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렇게 오래도록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겪고 있었던 이 나라가 무슨 갑자기 정부를 세우느냐. 그래서 이들이 저렇게 열강들이 논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정부를 세워줄 것인가. 자, 여기서 어떤 논의가 나오게 되냐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지원 약속, 그다음에 4개국이 한국을 당분간 신탁 통치한다. 우리가 타가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참 이렇게 몸을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최고 5년간 4개국이 돌아가면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두 나라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스타트인데 이게 국내에 알려지게 돼요. 알려지게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또다시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냐,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탁 운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져요. 근데 당시에 우익 계열이던 좌익 계열이던 둘 다 사실 처음에는 반탁이었거든요. 근데 저 좌익 쪽에서 이 노선을 바꾸게 돼요. 실제 이제 가서 이 논의를 들여다보니 뭐 원래 사실 여러분 이게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이미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는 우리 그 앞에 카, 얄, 포 우리 교재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조금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그 얄타 회담에서 이미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는 뭐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되게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 중에서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지원을 약속하겠다. 저런 것들도 이제 포인트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내용이 알려졌을 때 신문에 오보가 납니다. 저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를 소련 쪽에서 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소련 쪽에서 했다라고는 오보가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다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좌익 쪽에서는 찬탁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이렇게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서 우리가 공식정부를 세우는 쪽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찬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은 반탁, 좌익은 찬탁.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다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견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됐어요.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자,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나왔던 1차 미소 공동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 단체를 누구를 넣을 것이냐라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협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협의를 보는데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소련 쪽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를 했으니까 그걸 찬성하는 쪽만 받아야지. 그래서 찬탁 세력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 쪽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찬탁 세력은 좌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입장에선 찬탁 세력만 넣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찬탁과 반탁 세력을 모두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고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 잘 되지 않아요. 협의를 못 봐요. 결렬돼요. 이제 그러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전라도 정읍에서 이승만이 우리 이제 1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거 언제 다시 회의가 열릴지도 모르고 무기한 휴회가 됐다. 그러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사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두 개가 있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되게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남한 하나만 생각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이렇게 남한이 있는데 저쪽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저런 지역에서 뭐 아주 유명한 이런 정치인이 뭐 인천은 별도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따로 뭐 국호를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지식인층들도 많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38선 이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되게 우리 입장에서 위협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38선을 기준으로 소련의 이념과 그다음에 이 미국의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서 정부가 세워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관리체제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38선 이북에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위에가 소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 나라가 좋은 거 아닌가 저 지역이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위기의식.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쪽의 입장도 있어요. 자, 이거 절대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냐면 좌우 합작 운동이 이루어져요. 좌와 우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이제 중도 세력입니다. 중도 좌, 그다음에 중도 우, 여운형과 김규식 저런 이제 중도 세력이 힘을 모으는데요. 이때 누구도 후원을 하냐면 미군 정도 후원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게 뭐 우익 쪽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우면 저렇게 이제 중간 계층의 사람들 놓는 저런 정부를 넣는 것이 차라리 미국 입장에서도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주는데 뭐 이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신탁 통치, 토지 개혁 문제 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토지 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친일파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좌와 우가 서로 의견을 일치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절충시켜요. 애매모호하게 절충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가지 합의 원칙을 맞추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상극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중간치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저쪽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누구도 그렇게 크게 옹호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와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끌고 가고 있었던 당시에 여운형이 계속 어떤 암살의 위험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12번째 암살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좌우합작 운동도 안타깝게 끝나게 돼요. 자,
자, 이거 제대로 이제 해결 못한다. 미국, 소련 둘이서 합의 보는 거 안 된다. 이거 유엔을 넘기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소련 쪽에서 달갑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꽉 쥐고 있거든요. 미국의 영향력이 큰 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반대를 하죠. 소련 쪽에서는. 당시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됐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당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의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교 방침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막 냉전이 더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완전히 결렬이 되고요.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 실시하자, 선거하자,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거 당시 소련 입장에서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국가고 남쪽에 사람이 많아요. 인구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련 쪽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을 선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훨씬 인구수가 적은 이쪽에선 불리합니다. 소련 쪽에선. 그래서 거부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 이제 소총으로 넘어가요. 유엔 소총으로 넘어가는데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간다.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지역만 하는 걸로 간다. 이런 식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김구가. 그래서 나 절대 안 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는데 뭐 그 유명한 내가 38선을 밟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난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유엔 소총회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통과가 됩니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그러면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 실시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안타까운 상황, 그 우려했던 그게 현실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제주 4.3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총선을 치르기 전에 직전에 이제 5월 달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치러지기 바로 한 달여 전에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진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저 제주도민들,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근데 뭐 당시에 북한에서 사회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탄압받고 이쪽으로 내려온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력들이 당시 이제 이런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아주 그 폭력적인 행태가 자행이 됐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난 다음까지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 그래서 뭐 50총선이 막상 치러질 때는요. 제주도에 대한 여기는 선거는 이게 뽑히지가 않아요. 선출이 되질 않습니다. 이후에 이게 지금 여수, 순천 11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선이 치루어져요. 그러니까 48년 제주 4.3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48년 50 총선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10월 달에 여수 순천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군부대에게 이거 진압해라 라고 하는 명이 내려가요. 이게 너무 계속 심해지니까. 근데 오히려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지 않고 돌려요, 방향을. 정부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번 또 벌어졌어요. 정부를 진격하는. 그게 이제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중간에 50총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0총선이 또 치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4월 달에, 요 4월 달에 남북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협상을 통해서 김구가 이거 막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누구랑 손을 잡고 갔냐? 우리 남북 분단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규식 선생의 손을 잡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회담도 하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 수립 반대하자, 미소 군대 철수시켜라, 남북 조선체의 정당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요. 결국 안 됩니다. 그냥 결국 역사의 굵은 흐름은 여기로 흐르는 거였어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그래서 이제 50총선은 치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이제 1인 1투표를 하는 이제 보통선거 실시가 됐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총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요. 근데 이때 뽑았던 국회의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을 제정한,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임기는 몇 년이었냐면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임기에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제 전체 의석수가 200석인데 여기서 제주도 2석은 빠져요. 그래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효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요렇게 국회의원이 재헌국회의원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헌헌법이고 만든 재헌헌법을 공포한 게 이제 재헌절이죠. 7월 17일.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고 4년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또 국회에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 대통령은요. 초대 대통령, 우리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체제로 들어온 거 아니고 처음에 국회의원들, 이 재헌국회의원이 뽑은 간접선거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재헌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을 대통령 중심제 재헌헌법을 이제 7월 17일 공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날짜를 맞춰요. 1948년 우리 해방했던 연도 8월 15일 날 이렇게 해방의 연도를 맞춰서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식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48년 8월 15일이요. 시간이 굉장히 이런 어떤 절차를 겪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세워진 겁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은 이시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왜 그 이씨 이회영, 이씨 육형제, 그래서 아주 부잣 집안인데 자신의 돈 다 털어가지고 그때 우리 신민회 산하의 뭐 자치 그 단체였던 경학사, 그다음에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 되는 그 이씨 육형제 중에 한 분이세요. 이시영 부통령으로 선출을 되셨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였노라는 대소해압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가 이러든지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거 완전 부정하고 있죠. 대한민국 임정도 부정하고 있고요.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미군정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이 볼게요. 답 바로 있죠. 1번에.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 44년 국내에서 조선 건국동맹 결성되고 그 다음에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 체제 개편했고 거기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나머지 내용 다 볼까요? 좌우합작 7원치, 이거 좌우합작 운동. 유엔 넘어갔죠. 유엔으로. 그리고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이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기출주제 63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재헌국회가 부여된 임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헌국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이 재헌국회 활동은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친일파 청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지개혁.
이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부분인데 이미 38선 이북에서는 시행이 됐어요.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 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귀속재산 처리. 이 귀속재산 처리는 일본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분배하고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주요 우리의 과제였어요. 그걸 재헌국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재헌국회 활동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6.25 전쟁이 우리 또 이제 민족의 비극이죠. 이제 저런 걸 이제 맞이하게 돼요. 이 두 축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식적인 이 법의 명칭은 민족을 배반한 행위자들, 반민족 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민족을 배반했을 때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은 나왔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용은 한일병합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하거나 박해한 자들을 처벌한다.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거를 더 막 아주 가속화시킨 그런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만 않았습니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반민특위 조사위원회까지 설치가 됐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우선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리를 대신한 게 미군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군정이 정치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 공백을 사실 우리 이 한국에 대한 정치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어떤 친일적 인사라든지 그런 잔재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군정과 그다음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차피 이제 해방은 됐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자유주의 진영이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저 반공의 문제,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에 들어오는 저런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국회에 프락치가 들어왔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산당하고 내통해가지고 막 이들이 들어와서 전복하려 한다. 이제 이런 국회 프락치 사건을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반민특위를 와해시켜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민법의 공소시효도 되게 짧았는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아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으니까요. 금방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처벌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점을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하기가 더 애매해지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을 할 것인가. 이미 앞에 있는 저런 일을 벌인 당사자들은 이미 다 사망을 했는데 후손들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할 것인가, 얼만큼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되어 실질적으로 친일파 청산은 좌절됐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 부분이에요.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요. 농지개혁. 자,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농경지에 한한 개혁입니다. 농경지, 농사를 짓는 경작지에 한한 이런 개혁을 했어요. 자,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한 가구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3정보 이상의 토지는 금지하지 못한다. 표현을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3정보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1정보가 한 3,0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저 토지는 3정보 정도를 경작지를 소유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원칙이 유상으로 국가가 그 이상의 것은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유상으로 또 땅이 없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해요. 그러니까 그냥 빼앗아 가고 그냥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제 토지가 있어요. 근데 3정보를 가지고 있다. 3정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국가가 사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유상으로 매입하고요. 이 국가는 이 땅을 준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들에게 그 땅, 당시의 땅의 가격에 해당되는 증권을 줘요. 지가증권. 왜냐면 국가도 당장에 이거를 다 줄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땅 가격에 해당되는 지가증권을 당시에 이제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제 없는 사람한테 땅을 줄 거란 말이죠. 일정 부분에 대한 땅을 줄 거예요. 근데 역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땅을 일부를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농민은 이걸 받은 농민은 여기에다가 그걸 이제 지불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불을 할 때 이 가격을 어떻게 이제 책정해서 돈을 주냐면 이걸 한꺼번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 평균 수확량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것을 책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시의 수확량이 한 뭐 100가마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 100가마의 1.5배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150가마잖아요. 이게 150가마가 이 땅에 말하자면 이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경작을 하면서 이거를 5년간 분할해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30%씩 분할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5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확량의 30%를 5년씩 나눠서 상환하면 저게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는 식으로 끌고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을 어떻게 했느냐?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됩니다. 49년에. 근데 49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이런 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49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50년 3월 달. 정확하게는 49년 6월에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데 50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요. 그럼 저 안에 어떻게 하냐면 다 사람들이 이게 경작지가 아닌 걸로 돌려버린다든지 다른 사람 이름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다 사실 이거를 이미 뭐 처리를 한다든지 비싼 가격에 판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지개혁을 막상 실시할 때는 이 농지개혁의 대상에 있었던 땅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게 이제 6.25 전쟁으로 또 개혁이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에 다시 농지개혁이 재개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책정됐던 이 땅의 그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저게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에 뭐 이렇게 이제 지주들이 이런 증권을 받아가지고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 자본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한계도 가지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근데 우리 쪽에서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6.25 전쟁 터지기 전에 했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 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 농민들이 내 땅이 없잖아요. 이 남한 땅에. 그럼 내 땅이 없는데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사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까스로 공산화를 막았다.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뭐 이런 평가도 내려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소작농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자영농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경자유전
밭을 가는 사람이 땅을 갖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을 했었던 저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게 됩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일부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귀속재산 처리법인데 일본이 많이 이제 재산을 남기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할 것이냐. 일본인 소유의 공장과 주택, 뭐 은행 이런 것들 저걸 이제 민간인에게 저렴하게 가격으로다가 불화. 국가가 민간에게 이렇게 주는 걸 이제 불화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불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불화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해요. 왜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제로에서 이제 딱 해방하고 난 다음에 막 전쟁도 막 계속 겪었고 제로에서요. 나라를 갖고 가면 갈수록 얘는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저런 이제 큰 공장과 주택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이때 당시 이제 국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거를 할인해서 줘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단위가 이런 거죠. 10억짜리를 5억에 이렇게 할인해서 줍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갚게 하게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혜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뭐 일반인들이 저렇게 큰 돈도 없었을 뿐더러 저걸 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부 또 돈이 있는 이런 이제 재계와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특별하게 이제 이거를 주게 되는. 그래서 그런 특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재벌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다. 법 처리를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재헌국회는 세 부분을 봤어요. 앞에 반민족행위 특별법, 그다음에 농지개혁, 그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 이게 재헌국회 안에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거 요거 민족의 비극이죠. 6.25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이렇게 전쟁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전쟁을 맞이했을 때 리더가 누구냐.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 때 리더는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에 우선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대치되어 있었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쪽 다 입장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무력 통일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양쪽 다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북한에서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하고 미리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해서 무기 지원을 다 약속받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극동 방위선, 에치슨 선언. 저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그 당시 이제 극동 방위선을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와 이렇게 이제 타이안, 요 아래 타이안이 있으면 이 극동 방위선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위선이 보호선이 뒤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남한이 이 보호선에서 빠지고 타이완이 빠지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치슨 선언인데 바로 이제 요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회인 거예요. 우리를 침입해서 침범해서 들어오기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저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이 조금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군사적 원조나 경제적 원조를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의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회를 잡아서 이제 6.25,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침범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도 대대적으로 일본의 침입 받아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하고 그랬잖아요.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고 어디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냐면 쭉 밀려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낙동강전선. 여기가 요만큼 땅덩어리가 남았는데 저거 무너지면 우리 끝난다. 완전 공산화된다. 끝난다라고 해서 당시에 막 자연 장애물 같은 것들을 다 앞에다가 막 세우면서 저기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길 철저하게 이 방어선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 달부터 1950년 7월부터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국군과 유엔군이 이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방법을요, 여기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실패했을 때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끊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끌고 여기까지 넘어온 애들을 이제 고립시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공을 시킵니다. 메가더의 지휘하에.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여기 일부러 이제 고립시키고 서울을 탈환하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평양을 다시 평양을 치고 올라가서 이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순식간에 여기까지 밀렸다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통일하는구나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의 군인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들떠 있었어요. 막 압록강 막 저기에다가 강물을 막 수통에다가 푸면서 막 세레머니도 하고 막 여기다 막 별의별 막 완전 막 기쁨에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완전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의 중국군이 여기서 이제 밀고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1사후퇴 내려가고요. 이 흥남 지역 일대에서 고립을 하게 돼요.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엔군 우리 쪽에 이제 군인들 여기 이제 고립을 당하게 됐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영화로도 그 유명한 인기가 있었던 그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에 나와요. 여기 메러디스 빅토리호 배가 나오죠. 그 배에서 여기 흥남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출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는 화물선이에요. 이 목적이.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서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건 한 60여 명밖에 실을 수가 없는 화물선인데 이미 거기에 이제 선원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는 뭐 한 10여 명 정도? 요 정도만 가까스로 태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여기에 있는 막 너무 이제 고립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여기서 이제 자기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당시 선장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해요. 거기에 있는 화물을 다 갖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실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태워요. 그래서 이제 태우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부산 일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60여 명을 태울 수 있고 물론 화물선을 버리긴 했지만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가득가득 차는데 그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식량도 많이 부족했을 때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가는데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요. 부산에서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놓으려는데 여기 너무 피난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항을 거절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거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에 내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는 동안 뭐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고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요. 완전 뭐 크리스마스 기적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밀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1사후퇴 겪게 되고 서울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밀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고지전 왔다 갔다 아주 길고 지루한 그런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총공세를 단행해서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 부근까지 진격을 했으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땅이 됐다 저쪽 땅이 됐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51년 7월 달에 전쟁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소련 쪽의 제의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51년 7월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시작되고 이게 51년 7월 달에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전면전을 치른 건 1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회담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회담이 결국 종결되고 협의를 보게 되는 것이 53년
7월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요. 뭐 조그만한 산봉우리 하나, 조그만한 지역 하나도 우리가 더 차지하려고 이때 엄청난 뭐 크고 작은 싸움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때 더 많은 사상자가 전면전을 치를 때보다 몇 배 이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군사분계선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포로, 우리가 데리고 있는 포로를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저쪽 입장에서는 포로는 그냥 무조건 자동 소환이다, 이쪽에서 왔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다 각자. 근데 이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자유 의사를 물어보고 자유 송환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체가 되는데 뭐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이 전쟁을 우위에 끌고 가면서 우리 쪽에서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결국 저런 정전협정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전협정에서 최고 그 이슈 쟁점이 됐던 그 논의였던 방공포로를 갑작스럽게 이제 석방하는 뭐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해요. 미국 쪽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달래기로 우리가 뭐 이후에도 이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보안, 우리의 이제 치안이나 그런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많이 하기도 했다 그래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19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유엔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북한 측하고 저렇게 이제 협의를 봐요. 저기 이승만 사인은 참고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됐고, 또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양쪽에 군사 분계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군사 분계선부터 약 2km, 우리 쪽에 군사 분계선부터 약 2km.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비무장지대가 4km 정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이제 동식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이제 많이 살고 있죠. 생태계 보고라고도 이야기하죠. 비무장지대.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전쟁은 종결이 됐고요. 종결이 됐지만 이게 완전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휴전의 어떤 그런 상태에, 정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데,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뭐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하고 협의를 중간에 이렇게 보면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 10월 달에 체결이 되고요. 또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를 또 적극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뭐 특히 이제 밀가루를 이용한 제분, 또 설탕을 이용한 제당 산업, 면화를 이용한 면방직 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 저걸 이제 우리가 300, 세 가지 하얀 그 산업이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300 산업이 발달을 하기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난 50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다. 그럼 이거 재헌국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1번. 민의원, 참의원으로 양원제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내용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저렇게 이제 양원제로 분리를 시킨 것은 뭐 운영까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면 내각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땅땅 비준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저걸 이명박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쇠고기 문제로 한창 또 뭐 여러 가지 뭐 쟁점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재헌국회에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는 하지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1차 52년에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고 54년에 저 중임 제한 철폐 개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재헌국회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나머지 선지를 배우질 않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습니다. 자, 5번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유신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6.25 전쟁도 한번 볼게요. 가 다이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이거 1점짜리거든요. 이제 보시면 전쟁 쭉 밀고 와서 어디까지? 여기 최후방어선, 낙동강전선이죠. 그러면 다를 찾아야겠네요. 1점이죠. 이제 쭉 보니까 다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왔다가 어디까지? 다시 요렇게. 그래서 최대, 저 압록강까지 끌고 들어가게 됐다. 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이 흥남에다가 이게 묶이기도 하고 일사후퇴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군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중국군 최대 남진선 나.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 주제에 이어서 현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